안녕하세요. 고대 그리스 건축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도리스식 신전 건축의 발전 과정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고대 그리스 조각이 유기체로서 신체를 탐구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요. 단순히 팔다리를 그냥 이어붙인 게 아니라 서로 기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유기체로서의 어떤 신체를 탐구해낸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어색하고 뭔가 좀 딱딱한 그런 형태에서 점차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아주 살아있는 신체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건축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건축의 수많은 요소들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초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짝달만하고, 그렇죠? 이제 둔탁한 그런 형태에서 점차 이렇게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좀 유려하고, 그렇죠? 굉장히 크고 웅장하면서도 둔탁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거죠. 유기체라는 것은 각 독립된 개체들이 조화롭게 연결돼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능이 이제 구현되는 거죠. 그게 어떤 신체에서나 건축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 문명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주변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큰 제국들하고는 다르죠. 이게 이제 이집트의 조각,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조각인데, 이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큰 제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소수의 지배층이 광활한 지역을 통제하는 그런 제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 양식이 좀 고정적입니다. 딱딱하고 규범적이고, 정말 수천 년간 그 근본이 바뀌지 않죠. 그에 비하면 고대 그리스는 영토는 훨씬 작고 더군다나 그 안은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이런 수많은 수백 개의 폴리스들이 이룬 사회였잖아요. 미세한 조직들 간의 어떤 경쟁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사회는 훨씬 더 가변적이고 자율적이었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 비해서. 그런 어떤 사회 문화가 이런 유기체적인 각 구성물들이 단순히 쌓이기만 한 게 아니라 다 미세하게 역할을 하면서 결합하는 그런 어떤 유기체적인 형태를 건축이나 조각에서 이루는데 이런 고대 그리스의 보다 자유로운 그런 사회 환경이 역할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고대 그리스 신전의 구성이 완성이 되어 한 기원전 한 5세기경에 이르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소를 한번 좀 우리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도리스식, 그러니까 도릭 오더라고 하죠. 도리스식 건축을 기본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목조 건축이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볼을 연결하던 것을 점차 이제 석조로 이렇게 번안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가 이제 정립된 걸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제일 아래 크라피도마가 있고 가운데 이제 기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컬럼이죠. 그리고 맨 위에 상층 구조, 지붕을 포함한 상층 구조인 엔터블러처가 있는 거죠. 먼저 크라피도마 제일 아래부터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기단, 기초, 기단, 계단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땅에 스테로바테스라는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크라피도마라고 하는 3단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계단 역할도 하겠죠. 그리고 크라피도마의 가장 꼭대기를 이제 스틸로바테스라고 하는데 이 스틸로바테스가 신전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기둥 컬럼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릭 오더로 보고 있고요. 이 기둥은 이제 기본적으로 플러팅이라고 하는 이렇게 움푹 파여진 그쵸? 홈이 있죠. 이게 한 18개에서 20개 정도 있고 이 고대 이제 목조 건축 나무의 어떤 그런 흔적을 조형적으로 놔둔 그런 의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긴 기둥을 그냥 하나로 깎았을 리는 없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조각 낸 것을 아주 미세하게 그렇죠? 손질을 잘 해가지고 쌓아 올린 겁니다. 겉에서 보면 티가 안 나게요. 근데 이 기둥이 확립되면서 이 기둥의 개수도 정립화가 되어 일종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보통 정면 기둥 개수와 측면 기둥 개수의 비가
n대 2n 플러스 1입니다. 뭐 복잡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정면 기둥 개수는 측면의 기둥 개수는 정면 기둥 개수를 곱하기 2해서 하나 더한 거. 그러니까 정면이 6개였으면은 그렇죠? 측면은 13개가 되는 거죠. 근데 기둥 간 거리는 좀 달라서 기둥 간 거리는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2를 합니다. 정면의 기둥 간 거리가 이렇게 5개가 있으면은 측면은 12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엔터블러처예요. 엔터블러처가 이제 상부 구조인데 지붕을 포함한 이거는 이제 미술사에서도 잘 나오는 용어니까 교양으로도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블러처는 이 기둥 위에 상층 구조를 전체를 이제 포괄하는 말이고요. 각각의 구조는 아키트레이브, 프리즈, 코니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아키트레이브, 이제 상인방이죠. 상인방이라는 건 보통 기둥 위를 이제 수평적으로 연결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즈는 그 상인방 위와 꼭대기 이제 코니스를 연결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트리글리프와 메토프라고 되어 있는데 트리글리프는 그렇죠? 세 개의 줄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말하고 이 트리글리프 사이에 이 공간을 메토프라고 합니다. 트리글리프와 메토프라고 이어져 구성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면 이제 상인방을 세우고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 상인방 부분을 좀 크게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프리즈 부분으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보면 목조 건축에서 하나하나 다 왔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둥도 이렇게 나무 기둥의 흔적이 남아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엔터브러처 부분도 보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나무의 어떤 짜임새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돼요. 그래서 아키트랩은 상인방, 프리즈는 상인방 위에 그쵸 좀 안정화된 그런 공간들, 의장적인 역할도 하고 가장 위가 이제 코니스가 되는 겁니다. 목적 건축 우리 기본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제 번안한 걸 대입해서 정리해 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립이 되는 거죠. 보면 볼수록 참 이 목조 건축 우리나라 그 한옥의 목조 건축과도 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고대 그리스 건축의 이제 그 요소들 그렇죠? 그 베를린 기둥 같은 것도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 한옥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 프리지의 메토프, 그러니까 트리글리프 사이의 메토프 공간은 비어 있다 보니까 조각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정교한 의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메토프의 조각은 프리나우스, 그러니까 일종의 현관이죠. 나우스가 이제 신전의 방입니다. 주된. 그 방에 들어가는 포치, 현관이라 할 수 있는 프로나우스의 프리지에도 이렇게 조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트리글리프가 있고 트리글리프 사이에 메토프의 조각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 조각이 갈수록 화려해지는 것도 고대 그리스 건축의 이제 특징이죠. 이 트리글리프가 원칙상으로 1번처럼 딱히 기둥 중심을 맞춰야 돼요. 근데 코너가 이렇게 잘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또 그리스인들한테 많은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메토프 공간을 좀 늘리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트리글리프를 늘리는 방법도 있었고 근데 둘 다 좀 뭔가 좀 어색하지요. 그래서 트리글리프를 아예 끝으로 빼버리고 메토프 공간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눈속임으로 다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쓰이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기둥 중심을 맞춰버리고 이 공간을 조금 놔두는 그런 방법도 쓰입니다. 아주 다양한 고민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 프리지와 이제 코니스 사이의 이제 공간들을 좀 살펴볼 텐데 보면 이제 구타이하고 무툴루스 이건 사실 좀 너무 미세한 것들이어서 이것까지 뭐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 목적 건축에서 이제 일종의 까치발이죠. 이 무툴루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코니스를 받치는 그리고 구타에는 프리지를 받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 일종의 뭐 까치발이나 그런 어떤 구조들이 이렇게 추상화돼서 남은 겁니다.
자, 이제 맨 위에 코니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니스가 이제 이 엔터블러처 상부 구조 가운데서도 가장 윗부분인데, 정의상으로는 이렇게 띠 모양으로 튀어나온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다 코니스라고 하지요. 그래서 엔터블러처가 아키트라이브, 프리즈, 코니스 이렇게 되는 거고, 고대 그리스 건축이 이제 상층부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리즈 안쪽에 이 삼각형의 지붕을 감싸는 틀들, 이걸 이제 게이손과 시마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돌출할 부분은 프리즈, 그리고 이 삼각형 부분은 박공, 페리먼트,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페리먼트 중요하죠. 이렇게 지붕을 올리다 보면 삼각형의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박공이라 그래요. 우리 전통 건축에서도 쓰이는 요소고, 근데 고대 그리스는 이 페디먼트에다가 이제 조각을 넣는다는 점,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겁니다. 정리하면은 맨 아래 이제 기단, 기초 부분, 가운데 컬럼, 제일 위에 엔터블러처까지 세 개의 구조로 정립이 되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용어를 뜯어놓은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복습할 겸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재밌어요. 아, 이게 단순한 어떤 장식이 아니라 하나하나 목적 건축에서 왔구나 하는 면에서 이 건축의 어떤 구조적인 면을 우리가 다시 곱씹어 볼 수도 있고요. 이 기둥에 이 움푹 들어간 이 플러팅 부분도 아리스와 플루트라고 다 구분이 돼 있고, 하나하나 요소에 다 명칭을 줘서 구분해 놨다는 거는 다 나름의 어떤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미세한 조직들이 그냥 전체 안에 그냥 무식하게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결합했고, 그래서 어떤 기본 형식들은 이게 다 들어간다는 면에서, 거의 다 들어간다는 면에서 똑같지만,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이제 각각의 신전의 개성이 생기는 거죠. 자, 신전은 조각처럼 사실 색칠을 칠했습니다. 주로 이제 흰색, 푸른색, 붉은색이 쓰였고, 일부 세부 장식에 검정색을 뒀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백의 그리스 건축이나 조각은 사실은 일종의 우리의 어떤 환상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이런 평면 원칙도 확립이 됐고, 그렇죠? 우리가 4회차인가 5회차에서 정리했지요. 기둥 배치와 개수 정해지고, 또 구성 요소들도 정리가 되고, 그런데 개개의 신전 결과물들은 거의 모두 다릅니다. 그게 놀라운 점인데, 이런 평면, 기둥 배치, 개수,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복잡한 결합 체계를 보인다는 거, 이거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조절한다는 점이 사실 각 신전들의 어떤 개성이라 할 수 있고, 그게 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하고 참 다른 점이죠. 하나하나의 개성이 잘 살아있다는 게.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각각의 폴리스의 개성이기도 했고, 전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유민이 그래도 도시에 적지 않게 있었던 그들의 또 개성을 이렇게 신전이 담아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요소들 간의 섬세한 비례체계가 나타나는 건데, 사실 시작은 좀 귀납적이라 할 수 있어요. 발길이, 이제 피트라고 하죠. 최소 단위의 어떤 공간 그 넓이 기준이 베이가 돼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몇 개의 피트가 모여서 전체 넓이인 헤카툼, 보통 이제 100마리의 소재물을 헤카툼이라 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셀라 길이를 100피트로 잡는, 한 30m 정도로 잡는, 그치요? 소를 제물로 바쳤으니까 100마리의 소재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발길이 한 100개, 30m 정도로 잡는다 하는, 시작은 굉장히 귀납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물에서 시작하니까. 그거를 연역적으로 확립시켜서 완성시켰다는 점, 이 점이 또 그리스 문명의 아주 또 훌륭한 그런 성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역적인 원칙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중심 비례 체계, 기둥 개수 같은 게 대략 확립이 되니까, 파르테논 같은 경우도 이제 가로 세로 비례가 이제 9대4 이제 정립이 되고, 기둥과 이제 기둥 간 거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수치 비례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세우면은 딱 멋있는 게 나올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또 착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각적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쫙 그은
제가 좀 삐뚤게 긋긴 했지만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좀 양쪽으로 처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부분별 이제 미세한 조정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둥은 안쪽으로, 안쏠림이라 그러죠.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하고, 가운데는, 그쵸? 가운데는 약간 부풀어지게 하고, 왜냐면 사이드가 처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그림 같은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건축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미세한 조정은, 사실 이거는 이 건축가, 예술가의 또 각자의 그 취향에 다른 거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휘돼서 하나하나 모두 다른 신전 형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나 이런 걸로 복원을 해도 잘 안 살아나요. 이거 미국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이제 복제한 레플리카인데 확실히 다르지요. 똑같이 했음에도 뭔가 더 둔탁해 보여요. 참 이게 신기한 건데 결국 그런 어떤 수치상의 그런 규범을 넘어선 예술가나 건축가의 그런 아주 미세한 조정과 감, 그런 점들이 사실 완전히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과거에 사라진 문화재들을 복원한다고 작업들을 하는데 거의 폐해에 가까운 그런 예들이 너무 많지요. 이 경주에 봉헌한 월정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정확한 원형도 모르는데 향한 이렇게 누각식 건물을 지었고, 심지어 이제 경복궁에 이제 이건 정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꽤 그 수치가 있는 걸 바탕으로 했음에도 다시 이렇게 복제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재현은 불가능하고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게 사라져서 빈터로 남아있다면 오히려 그 역사성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고대 그리스 건축 6번째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7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